반가운 손님이고 기대가 되는 손님이고 이분의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에 우리 정치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빠르다는 말도 있지만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빠르지 않죠. 결코 뭐 중간값 정도 되지 않을까. 요즘 트렌드에 보면은 네. 유럽이나 아니면 이런데 뉴질랜드나 이런데 새로운 지도자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올라오는 게. 마크롱도 30대에 올라온 것이고. 우리 사회가 왜 꼰대형으로 바뀌어가죠? 말하자면 인구 구조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각각 빨간 당 파란 당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로 한 30년 속된 말로 해먹으면서 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들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군요. 그걸 주고받으면서 사실 치열하게 잘 싸우기도 했고요. 네. 독재냐 아니면 반독재냐. 관심을 끌고 있죠, 계속. 그렇죠. 그들이 나름 파생된 대립구도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사실은 빨간 당과 파란 당 주력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은 본인들이 같이 밀려나갈 위기에 지금 놓여있다. 젊은 네. 세대의 그런 욕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은.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이 아래에서의 덩어리가 생각보다 크게 밀려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네. 민주당에 가보면은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뭐 그때 뭐 계속 국민의힘에서 여러 역할하고 이럴 때 민주당의 젊은 사람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당은 그 당시 686, 586 엉덩이에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당이다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했던 민주당은? 사람들. 예.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제 제 위에 20년이 뻥 뚫려 있었어요. 네. 우리 잘 아는 가장 마지막 소장파 그룹이 뭐였냐면 남원정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 이야기도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남원정이 지금 원장관이 벌써 나이 60이 넘었는데. 아니, 서울시장 후보 보면 나경원, 원희룡 또 누구예요? 그게 2000년도도 그랬고, 그 다음 몇 년도에도 또 그 사람들이, 지금도 또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남원정이라는 분들이 뭐 저도 네. 다 개인적으로 친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그때 40대 때 그분들이 치고 오르던 기세와 원희룡 장관은 중간에 SD한테 이제 해가지고 사무총장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주류에 편입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 여당, 그 국민의힘 내 소장파가. 네. 예.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도 안 키워진 거죠, 이제. 소장파는 그냥 스르르 주류로 편입되고 말았고, 네.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빈 상태에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중간급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했던 분들이 김세연 의원이나 아니면은 그 홍정우 의원이나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은?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정치를 그만뒀죠, 지금. 그 왜 그만두게 됐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분들한테 호감을 많이 보였거든요. 옛날에 천막당 살 때는 남원정에게 호감을 보였던 거고 네. 나중에 비대위 할 때는 이런 70년대생들한테 네. 호감을 많이 보였던 거고.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급을 못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에 오히려 당 대표를 한번 하거나 원내대표를 한번 했으면은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근데 세대가 끊어지고 어떻든 이준석도 야 뭐 좀 귀찮아 밀려났고 그러면서 저 당은 완전히 60년대 또는 70년대 꼰대당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다가 본인이 70년대 기수라고 넣은 사람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법무부 장관.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 한동훈 장관이 김세현 세대인 겁니다. 네. 근데 10몇 년 뒤쳐져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에서 한번 밀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보기 좋은 세대는 80년대생이었는데 네. 그거를 자기 기준, 자기 60년대생이니까 나보다 한 피치 내려가지고 가야지. 네. 그러니까 70년대생으로 갔고 그게 이제 80년대생 당대표도 겪었는데 한번 70년대생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적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역동작 걸린 거죠, 완전히 이게. 세대교체 프레임 자체가.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70년대식 또는 60년대식 군사 반란,
군대를 동원한 말하자면 네. 반란은 오늘날 국힘당의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한탕주의가 크게 한몫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의 이 치세라고 해야 될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네, 자기가 뭔가 불리하고 자기가 항상 뭐 피해보고 있다. 자기가 뭐 이런 이미지 갖고 있으면서 네, 한 방에 뒤집어야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도 처음 했는데 자기가 당에서 무시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당을 어떻게든 살살 꼬셔가지고 가서 불러놓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빌드업 할 생각 안 하고 당대표를 날리자. 그래가지고 급 좀 주자. 공포 정치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날린 당대표가 몇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4, 5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거 외에도 보면 그래 우리가 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뭐 총선 치러야 되는데 어떤 그 전략가 누가 업자가 와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부산을 먹으면 된다. 그러면 부산에다 큰 거 한번 이렇게 걸어보자. 부산 엑스포 싹 걸자. 네. 그래서 이거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꼭 돼야 되니까 보고도 엉터리 보고만 올라오는 거죠. 네.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야 이거 뭐 나라 재정이 곳간이 이거 뭐 내가 보니까 난리가 아닌데 돈 좀 벌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산업을 아기자기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야 기름 팔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거기다 이제 보면 야 이거 뭐 거부권 갖고 언제까지 버티겠냐 이거 이재명이 때문에 내가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김영준 장관 같은 사람 붙어가지고 계엄하면 됩니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탕주의로 깊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스타일이 우선 한탕주의, 예. 말하자면 술을 좋아하고, 네. 말하자면 이 친구들 사이 동료의 협력이라기보다는 상하 간에 내리꽂는 명령체제를 선호하고 예. 반민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협력할 줄 모르고 네.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몰랐나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예를 들어 10년 정도 한 사람이면은 네, 이게 이 사람의 인성인지 내재적 퀄리티인지 네. 아니면 경험 부족인지가 판별이 됩니다. 너무 예를 들어- 짧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판에 보면은 이런 평가된 사람 있잖아요. 네. 10년 동안 한 정치 대권주 하면서 저 사람이 이것만 잘하면은 최고의 대선 주자인데 근데 10년 동안 그게 안 바뀌면 사람들이 이제 버리는 거죠. 네. 저 사람 10년 동안 그걸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기다리냐. 근데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총장 그만두고 한 5, 6개월 만에 대선 후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야, 저 사람이 서울대 법대까지 나온 사람인데 네, 똑똑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모르면 배워서 하겠지. 네, 이런 거를 우리가 핑계로 스스로 들이댔던 거죠, 이제. 저 사람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윤핵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게 예, 됐어요. 예, 그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윤핵관하고 굉장히 갈등 예. 관계에 있었잖아요. 예. 윤핵관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알고도 들이밀었으면 이건 무슨 일종의 정치적인 뭐 사기라든가 약간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말하자면 뭐 양두구육이죠. 근데 이게 윤핵관들은 네. 사실 심기경호 정도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도 동반자는 아니었군요. 가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주한 외교관들이 네. 정권 초에 저한테 이 대표 그 윤석열 정부의 권력 서열을 좀 알려달라. 저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권력의 하이라키를 좀 알려달라.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들 한국어를 한번 테스트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한국어 실력을 좀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대로 얘기해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들 지칭할 때 쓰는 용어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김기현 선배, 영세 형, 권성동 의원, 장재원 의원, 희룡이, 한동훈은 뭘까요? 동훈아. 그 새끼. 네, 제가 이걸 딱 얘기해 준 게 뭐야. 이거를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를 좀 하는 거다. 근데 이 안에 한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장재원, 권성동 두 분은 의원으로 계속 호칭했어요. 네. 네, 그 말인들은 사무적인 관계로 대한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좀 바뀔 수 있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윤핵관들에 대해서 윤핵관들도 지금 와서 우리가 초기에 윤핵관 욕했던 건 다르게 생각보다 지금 정권 2년 차부터는 물 먹은 사람 많아요.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저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 씨는 윤석열의 복제품이거나 네. 또는 하위품이거나 열성유전의 동일체이거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작 본인은 뭐 말하자면 이번에 특히나 이 탄핵과 관련된 입장 때문에 마치 뭐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정치사에서 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줘서 그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다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된 게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2004년에 17대 총선 때 질 줄 알고 당을 맡겨놨더니만은 선방하고 그 다음부터 비대위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선거 이기고 네, 그 실적이 중요한 거지. 사실 그 전에 박정희의 딸이었던 거는 좋은 시작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네.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편으로 말하면 대통령 아들 딸 중에 그렇게 잘된 케이스가 하나 있는 그렇죠. 거지. 네. 나머지는 아무리 아버지 덕 있고 정치하려고 해도 말년에 국회의원 한번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네, 네. 네. 그리고 그것도 뭐 해주는 거죠. 그 네, 이후에도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경우 많고. 네, 마찬가지로 저도 박근혜 퀴즈로 시작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을 안 듣게 된 시점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당대표 선거에서 제 스스로의 성취를 내거나 아니면 이랬을 텐데 네, 한동훈 대표는 본인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또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이제 법무장을 시켜주고 예,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본인이 그걸 바탕으로 실적을 낸다는 건 선거를 이기거나 네, 아니면 뭐 야당 상대로 투쟁 과정에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이게 여기가 실적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건 사실입니다. 세상에 네. 어떤 정치인이 비대위원장, 네, 법무부장을 비대위원장 주고 시작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입증 못하면은 흔히 있는 그냥 누가 키워보려다가 안 된 상황, 심지어 키워준 사람과 틀어진 상태에서 네. 그렇게 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이 대선 후보가 되면 네,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내가 꿈꾸는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지지 외에도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 또는 합의 어떤 그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우선 국제사회에서 먹힐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네, 이게 국제사회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나름의 어떤 그런 이력과 네, 이런 걸로 지지를 받았지만은 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국내에서 정적을 탄압하고 이런 것에는 상당히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국제적 환경에 나오면은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뭐 트럼프 뭐 이렇게 해서 운전자론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문 꽝 닫아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가는 거 그 방구석 여포라고 우리가 하는 모습과 그대로 비슷한 것이고 그때 윤석열 검사 시켜가지고 적폐청산한다고 보수인력 절단내는 거 그렇게 네, 잘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방구석 여포였다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안에서는 우락부락 이렇게 다 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그냥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술 마시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뭐 네. 바이든 욕하다가 찍히긴 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거의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 또는 선진국에서 교육받아온 세대가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가야지만 네, 국제적으로 그런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게 제 인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리콘밸리만 봐도요. 옛날에는 그 CTO는 CTO대로 하고 네. 경영은 또 어디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네, 경우가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결국 단지 이제 망해가지고 전환을 한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GM도 그렇고 뭐 다 다 문에 이제 바뀐 게 요즘은 그것이 인도인이든 아니면 중국계든 대만계든 상관없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을 최고 지휘부에 꽂는 것이 이제 이사회의 결정이 다 돼버린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런 전선에 있어가지고
과학기술 경쟁이 가장 위에서는 경쟁이 될 것이다.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보면 과학기술 얘기해보면 진짜 아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음, 최신 기술 트렌드를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냐. 음, 그리고 하나는 애초에 사고하는 방식이 공학적이고 과학적이냐. 네, 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자는 뭐 외워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후자는 이런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설을 세우고 뭔가 검증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 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재단할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계속 머무르는 모습 보였는데 저는 이제 뭔가 만드는 공학적이고 네, 이학적인 마인드로 앞에다 가설 세우고 국민 여러분 이런 걸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네, 이걸 검증해 나가는 과학적 탐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말하면은 처음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먹히는 지도자가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공학적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되겠다.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캐릭터를 네. 지금 앞으로 닥쳐오는 대한민국의 환경, 예.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느끼죠. 아, 한국의 산업은 이제 피크를 치고 체계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에 있구나. 그런 거. 네. 이제는 한국에서 기업도 이제도 이미 빠져나갈 사람들은 거의 빠진 거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남는 사람은 좀 속된 표현으로 흑살이만 남는 건가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덜커덩덜커덩하고 무너질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두려움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지 저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결국 기업이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우리의 비교 우위를 찾아내고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우리가 비교 우위 아직까지 뭐 상실한 것도 많지만은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사정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수도권으로 국한해 놓고 보면은 네, 인재의 품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 바탕으로 산업을 진흥하고 하는 것들은 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기본 요소들 돼 있을 때 네, 중요한 것이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 우리나라의 관료주의라는 거는 자꾸 관료에 목을 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군인을 놓고 보면은 저 강원도 윗자락에 보면 22사단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네. 거기는 고성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고성군과 해안가까지 다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네, 10,000명 세워놔도 절대 방어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노크 기순이 무슨 뭐 타령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뭐 공비가 내려오든지. 아, 그쪽 지역입니까? 네. 그러니까 네. 22사단 그러면 거기 사단장은 무조건 폭살나는 거고. 무조건 죽는 거죠. 그거는 폭골목이군요. 뭐 거의 높은 확률로 그냥 불명예 제대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군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사고 안 터지게 관리하는 역할로 이제 전환하고 네, 그러면 실제 군의 본연에 임무한 다른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관료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뭐 황우석 박사 사건이 터졌을 네. 때 그때 관료들한테 이거 왜 관리 안 했냐 국회의원들이 불러놓고 하도 때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에 대한 기준 자체 연구할 때 네, 이거 자체가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 사실 어느 정도 인권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연구를 못한 수준으로 묶어놓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 같은 거는 우리가 앞서가다가 이제 뒤처지는 역할이 돼버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면 연구자가 다 일본으로 빠져나가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뭐 아니 뭐 치료 받으려 그래도 다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이제 관료주의를 덜어낸다는 것이 관료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하는 것을 해야 되지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국감 물러다가 너 이거 그때 왜 미리 예측 못했어? 네, 너 왜 이거 사전에 예측 못했어? 이렇게 사후에 때리는 거는 네, 이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네, 저는 충분히 비교 예를 들어 데이터나 이런 측면에서도 네, 예를 들어 의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우리나라의 암 수술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료 수집량이라든지 이런 게 네. 광범위합니다. 네, 우리나라만큼 그런 걸 잘하는 임상을 잘하는 네. 나라도 없는데 네. 그럼 미국에도 보면 메이오 클리닉이나 아니면 뭐 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GH라든지 이런 곳들은 뭐 거기서
환자 보는 것보다도 그 의학 연구나 아니면 이런 생명과학 연구에 파생돼서 나오는 수입들이 굉장합니다. 거기. 네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 화끈하게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의과학 이런 거는 뭐 규제 있으면 못하죠. 못하죠. 그리고 그 저는 지금 뭐 황우석 박사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 일상 잘못됐지만은 네. 사람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잘못된 연구 하나가 모든 윤리를 옥죄는 연구윤리를 옥죄는 상황이 네. 생기니까 이런 것도 지금 20년째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다 걷어내면은 다시 과학기술 한국 진흥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가의 창이라는 것을 어떤 공무원적인 애국심과 엮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최근에 등장한 뭐 수십조 단위로 큰 기업 중에 보면은 쿠팡 같은 곳, 네. 그리고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그룹 보면은 쿠팡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미국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장사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네. 그 중간에 유통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통이라 생각하면 야 저 그냥 수수료 마진으로 서민들 돈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아예 미국 회사로 등록을 해버린 거고 미국에 상장해버린 거고 네. 배달의 민족도 그 잘 나가는 시기에 팔렸죠. 야 이거 플랫폼 기업이라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상대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또 네. 네. 조지지 않겠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이 독일 기업에 이제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 무슨 말 이거는 우리나라는 돈 좀 번 사람을 가만히 못 놔둔다. 네. 예. 그러니까 기업가가 창업을 해가지고 밤새워서 일하고 안 시킨 일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최고인데 네. 그래서 그 만족감을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연쇄 창업을 해가면서 이렇게 또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좀 벌어놓고 나중에 재단에 돈 넣어가지고 뭐 신약 연구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것 자체 돈 좀 벌었어 너 돈 좀 있어 그럼 좀 내놔야지 이게 네. 타의에 의한 내놓음을 강조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사실 돈이 많고 어차피 상속세 제도가 있으면은 야 그래 상속세 내는 내가 좀 이거 사회를 위해 좋은 일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자동으로 생기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IT 기업은 태생적으로 뭐가 있냐면 IT 기업이 떼돈 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독과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과점을 네. 해야 하고 그걸로 떼돈을 벌기 위해서 IT 사업을 하는 게 상당하거든요. 네. 내가 카카오톡으로 실제 시장의 한 80%를 장악했다. 그럼 그게 떼돈인 거고 네.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사실 다른 요인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종류의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장애물의 규제라든지 그걸 만들어내는 관료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들의 말하자면 부에 대한 질시라든가 몰이해 산업에 대한 몰이해 이런 것들하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렇죠. 그 어떻게 싸웁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는 여전히 터프한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돼 있죠. 민주당은 뭐 경제민주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사회주의적 통제를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자유의 원칙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것이 내 맘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인민 아니면 국민 아니면 백성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자유의 의미를 정확히 창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유 때문에 누군가 방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 방종을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규제를 만들자 뭐 하자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기업인이 이렇게 돈을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지 지가 먹고 즐기고 외제차 뽑고 이런 걸 어떻게 이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그런 자유마저도 눈에 거슬려도 용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세제 개편도 굉장히 세게 해야 되는 것이 중첩에 중첩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은 기업에서 하면서 법인세 내고 거기에 내가 돈 가져가려면 배당세나 아니면은 소득세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한테 물려주려면 상속세까지 내야 되는 것이고 이 중첩이 돼 있는 세제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제 상속세를 없애고 소득세 형태로 개편하자라는 거.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상속세를 낼 때 물려주는 사람 관점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소득세의 관점 바꿔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을 때 받는 사람 관점에서 취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네. 이제 취득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 소득세랑 같이 취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그럼 돈이 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자녀 출산의 욕구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내가 하나한테 몰아줬을 때 고율세율 적용받느니 아니면은 여러 본사에 사람. 가면 네. 그게 오히려 가능하다 이런 것도 네. 생기는 거고 저는 세금 제도에 대한 개혁 자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지금은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네. 예전에 버니 샌더스가 요즘도 나와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방송에 나와서 떠들던데 1대 99 또는 네.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분위기가 2010년대 초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했죠 그때. 그때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열풍 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한국의 민주당 사람들이 싹 보다가 우리도 저거 갖고 와야겠다 했던 게 뭐냐면 1대 99 논리. 네. 그래가지고 1을 벗겨가지고 99를 잘 살게 한다. 네.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1을 벗겨가지고 99를.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번에 금투세 이런 거로 민주당이 공격받았을 때 네. 진성준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금투세라는 거는 네. 5천만 원 이상 주식을 버는 사람이면 잘 나가는 사람이고 네. 1% 정도한테 과세되는 건데 왜 99%의 젊은 세대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네. 니는 주식에서 돈도 못 벌지 않냐. 네. 근데 젊은 세대는 이미 그걸 아는 거죠. 네. 1을 벗겨가지고 뭐 5천만 원 이상 사람한테 얼마 걷는다고 해가지고 네. 99의 삶을 개선시킬 볼륨도 아닐 뿐더러 네. 두 번째로는 그 1을 벗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대주주가 이탈해버리면은 네. 주식시장 자체의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네. 그러면 내 99%의 사람들이 가진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이 내려간다는 거를 네. 구조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네. 아직까지도 그런 좌파적 관점에서의 1대 99 투쟁 논리를 지금 그 통치 이념으로 삼고 들고 오려고 하는 게 미국은 이미 갔어요, 그게. 네. 미국은 그런 말에도 안 믿어요, 아무도. 네. 근데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금투세 논란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이 네. 이념적인 면에 몰두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입해 있죠. 예. 상속세 같은 것은 자본의 득세로 바꿔도 될 텐데. 충분하죠. 네, 뭐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류의 면세 혜택을 주더라도 나중에 주식 팔 때 네.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뭔가 이거 뭐 공약이라든가 예. 정리된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좀 예. 지적질도 할 수 있게 언제쯤 이미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저희가 네. 준비되어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오픈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약은 정리된 사이트를 다 해놨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제가 다 위키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놓게 했는데 지금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커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미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필한테는 미리 좀 첨삭을 해주십시오.